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아트 오브 워 제61부 정상결전 한산도 해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때는 1592년 7월 8일 웅치와 이치에서는 한참 호남을 둘러싸고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면 한산도 앞바다에서는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자존심을 건 일대의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와키자카가 이끌고 있는 일본 수군은 이순신의 유인작전에 걸려 견내량을 빠져나와 한산도 앞바다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한산도 부근에는 조선의 대규모 연합함대가 하객진을 펼치며 일본 수군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급하게 조선 수군을 추격하느라 함선들이 거의 일렬로 늘어서다시피 한 상태였고, 또 이 비좁은 해역에서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후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죠. 이에 와키자카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전속력으로 밀어붙여서 조선 수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배의 속도는 일본군이 우세했기 때문에 와키자카는 속도전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제 더 보자면요. 견내량에서 지금 한산도 방면으로 빠져나오는 그 구간이 상당히 좁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는 신나게 빠져나왔는데 이 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갑자기 커브 들어가지고 뒤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배들이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 나왔다가 다시 뒤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자, 그리고 조선 수군은 한산도 바로 앞쪽에서 화도, 대죽도, 미륵도 이 일대를 끼고서 하객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객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객진이라는 게 엄청나게 특별한 진영은 아니었고 거의 대부분 장수들이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진법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진법이에요. 그래서 하객진 자체로 승리를 했다라기보다는 이때 당시 조선군의 함포 전술과 또 일본 수군을 밖으로 끌어내리는 유인 전술 이 두 가지가 하객진을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연합함대가 일본 수군을 마치 하계 날개처럼 그렇게 쭉 일렬로 늘어서서 감싸듯이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당시 이제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거의 가능성이라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든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와키자카가 유인작전에 쉽게 걸려들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있죠, 이유가. 하나는 용인전투에서 너무 손쉽게 승리를 했다. 그래서 조선군을 굉장히 얕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키자카 개인적인 그런 문제였죠. 와키자카는 지금 현재 공명심이 굉장히 달아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입지를 좀 더 높여가지고 히데요시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와키자카가 이런 좀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조선 입장에선 상당히 이제 럭키한 상황이죠. 만약에 이제 와키자카가 구키하고 가토 요시아키와 같이 합세를 해서 왔으면은 정말 병력 규모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유인작전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와키자카 혼자만 이렇게 딱 와가지고 유인작전에 걸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와키자카가 이끌고 왔던 군함들의 숫자가 상당해요. 그래서 와키자카가 다이묘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급이 높은 다이묘가 아닌데, 과연 이렇게 몇십 척이나 되는 군함을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란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이게 다 100% 와키자카 함대는 아닐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와키자카 휘하이는 직속 함대 플러스 다른 다이묘들로부터 이제 좀 양도를 받은 그런 수군 선단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와키자카 함대가 사실상 일본 수군 중에서 가장 주력 함대였고, 요것만 격파를 당하면은 일본은 정말 치명적인 해군 전력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한산도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과연 그 전말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군의 포위망에 걸려든 와키자카. 사실상 이제 와키자카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앞으로 달라 들어가지고 포위망을 돌파하자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일본 수군들이 걸어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근데 또 상대가 누굽니까? 그죠? 한 채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정말 깐깐하기 짝이 없는 이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은 일본 수군의 속도전에 말려들지 않고 확실히 거리를 벌리면서 한포 사격으로 일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선의 군함들이 불을 뿜으면서 총통을 쏘자 포탄이 일본 군함 곳곳에 피격이 되고, 물론 이제 이 시대의 포탄은 폭발하는 형태의 장렬탄은 아니에요. 하지만 육중한 쇠구슬과 돌덩어리들이 목재로 제작된 군함에 구멍을 뚫기에는 충분했다는 거죠. 특히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약했던 일본의 군함들은 이런 식으로 군함 곳곳이 해지니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침몰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철저한 포위망을 구축한 상태에서 이어지는 조선 연합함대의 포격에 일본 수군들은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몇몇 함선들이 조선 수군 대열 근처에 설사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게 조선의 판옥선이 층이 더 높아요. 그래서 더 높은 조선의 판옥선들은 위에서 아래로 굽어다 보면서 끊임없이 궁시 사격을 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의 판옥선들의 층루가 더 높다 보니까 일본군이 당시 장기로 여겼던 백병전은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백병전을 하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일본 수군 군선에서 갈고리나 사다리 같은 걸 걸치고서 조선군 판옥선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해상에서 공성전하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백병전을 시행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도망가는 것은 쉬운 거냐 하면은 그것도 만만치 않죠. 왜냐면 앞쪽에서는 박살나고 있고 뒤쪽에서는 밀려오고 있고, 그러면서 일본 수군 함대는 완전히 다 그냥 스텝이 꼬여버린 상태인데, 게다가 여기서 이제 일본 수군이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조선 수군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급하게 도망을 치려고 함선을 돌렸다가는 서로 아군끼리 충돌하기 십상이었고, 더군다나 한산도에서 견내량으로 가는 길목은 해협이 좁고 암초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군함이 좌초되기도 쉬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키자카 함대가 오도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조선 수군들은 그 괴물 같은 거북선을 또 출격시키게 됩니다. 거북선은 일본 군함들 사이를 좌충우돌로 헤집고 다니면서 포격전을 이끌어 나가게 돼요. 여기서 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당시 이제 이순신의 전공을 기록한 장면들 중에서 당파라는 용어가 나와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 용어에 대해서 꽤 많이 오해를 했었는데, 당파라는 용어 때문에 조선의 군함들이 일본 군함과 충돌을 해가지고 일본 군함들을 박살을 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게 군함을 부딪혀서 충돌을 시켜가지고 부술려면은 충각이라는 시스템이 좀 발달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지간하면 한번 부딪힌다고 해서 바로 박살나진 않아요. 옛날 이제 페르시아 전쟁 때 했었던 이제 그리스 군함들도 충각을 이용해서 페르시아 군함을 들이받아가지고 박살을 내는 게 아니라 배 밑전에도 구멍을 뚫고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함대의 노드를 다 박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배 밑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동력을 상실시킨 이후에 서서히 격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파라는 것이 사실 이게 용어상 좀 오해가 뭐냐면은 꼭 몸통으로 부딪혀가지고 부셔야지 그걸 당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부시면 그건 당파예요. 포탄을 쏴서 부시든 하여튼 뭘 하든 부시든 일단 부셔 넣으면 그걸 당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썼던 당파라는 것이 꼭 몸통 박치기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때 당시 거북선이 주로 이제 헤집고 다니면서 포격전을 이용해서 일본 군함들을 하나 둘 격침시키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일본 군함을 발견하면은 조선의 수군들은 어김없이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끌어당겼고, 그리고 나서 치명적인 궁시 사격을 통해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옛날 삼국시대부터 쓰던 무기인데 이런 거예요. 팀이 두 팀이에요. 한 팀은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끌어당기는 거고, 한 팀은 밀대를 이용해가지고 미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리를 건 팀이 적의 군함을 끌어당겨요. 왜냐면 너무 멀리 있으면은 화살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근접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끌어당겨요. 그럼 적군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지금 끌려와가지고 맞다한 거 차라리 그냥 적의 함선에 올라타가지고 싸우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붙지는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밀대를 가진 병사들이 또 밀어요.
그러면은 갈고리를 가진 병사들이 땡기고 밀대로 가진 병사들이 밀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한쪽은 밀고 한쪽은 땡기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틈이 벌어진 상태에서 적의 군함이 오더가도 못하고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궁시 사격을 이용해가지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런 전법을 이용해가지고 일본 수군이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당시 상황을 또 이제 실감나게 묘사를 해준 사료가 있습니다. 바로 루이스 프로이스가 기록을 남긴 일본사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전부터 조선인은 일본 배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조우하자 큰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며 배를 몰아 일본의 함대를 공격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해전에 있어서만큼은 조선 수군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눈이 뒤집혀가지고 일본 배를 찾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자마자 기뻐했다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왜냐? 자신들의 승리가 확실하니까. 그 정도로 해상에서 조선 수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부분일 수가 있겠죠. 조선의 선박은 높고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판옥선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나와 있죠. 일본 배를 압도하였다. 그러니까 일본 배보다 층수도 높고 내구성도 더 튼튼했기 때문에 해전에서 더 유리했다는 거예요. 우선 조선 수군 쪽에서 화기에 의한 공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본인을 몹시 애먹이고 괴롭혔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이 성가신 접근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바다 쪽으로 멀리 나아가는 전술로 응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 쪽으로 멀리 나간다기보다는 한포 사격에 고전을 하니까 일단 한포 사격 사정거리 밖으로 도망가는 걸 갖다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나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 노를 저어 배와 함께 달아날 수 없게끔 튼튼한 갈고리가 달린 쇠사슬을 위에서 집어던졌기 때문에 일본 배들은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일본의 군함들을 도망 못 가게 붙잡아 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사륙전을 벌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루이스 프로이스의 마지막 평가가 이건데, 일본군은 해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고 적을 격퇴하기 위한 화기가 부족하여 바다에서는 언제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한산도 해전에서 왁시자카는 자신의 대장선을 비롯해 60여 척의 함선들을 상실한 채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가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패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예전에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와키자카 집안에서는 바로 이 한산도 전투가 일어난 날, 그날은 이제 치욕을 되새기기 위해서 뭘 하냐면 미역 먹방을 해요. 이게 드라마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이제 이 집안에서는 미역 먹방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와키자카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패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전에서 와키자카 부장들 상당수가 전사했고, 미나베라는 부장의 경우 해상 탈출이 불가능하자 약 400명의 병력과 함께 급한 대로 인근 무인도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나베는 패전의 책임을 지기 위해 할복을 했으며 400명의 병력은 이제 그 무인도에 고집돼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뭐 굶어 죽던지 조선군에게 발견돼서 죽던지 둘 중 하나죠. 근데 이때 원래 이거 소탕 임무를 누가 맡았냐면 원균이 맡았거든요. 근데 원균이 여기서 또 태업을 해요. 그러면서 이 400명이 정말 목숨 걸고 뗏목을 만들어서 이 험한 물길을 갖다 헤쳐서 간신히 빠져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둔 조선 수군은 계속 연이어서 나머지 일본 함대를 찾아가지고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후 해전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둔 조선의 연합함대는 그날 밤을 견내량에서 보냅니다. 뭐 휴식도 하고 부대 정비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7월 9일 날이 밝자 조선의 연합함대는 가덕도로 진출하여 다시 정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은 와키자카, 구키, 가토 세 사람이 연합해서 조선 수군을 섬멸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공명심에 눈이 멀었던 와키자카의 섣부른 행동으로 결국 와키자카 함대가 공중 증발된 상태죠. 남은 것은 이제 구키하고 가토인데, 구키하고 가토는 아마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얘들대로 계속 이제 서진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죠. 이윽고 이순신은 구키와 가토가 지휘하는 일본의 연합함대 40여 척이 안골포 부근에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10일 날이 밝자
조선의 연합함대는 안골포를 향해서 출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골포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의외인 게 뭐냐면은, 한산도 해전은 굉장히 유명한데, 안골포해전은 별로 안 유명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안골포해전까지가 이게 3차 출진이거든요. 자, 그래서 안골포전 이 지역 자체도 좀 지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견내량하고 마찬가지로 포구가 협소한 곳이라 해가지고, 그런 이제 판옥성 같은 대형 선박들이 움직이기에는 별로 그렇게 썩 용이한 곳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순신은 이번에도 유인작전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순신의 유인작전에 대해서 일본군 사이에서 소문이 날대로 난 모양인지 이번에는 일본 수군이 이 유인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뭐 가능성은 둘 중 하나겠죠. 와키사카 패전 소식이 어쨌든 뭐 어떤 경우로든 전달이 돼가지고 얘들이 이제 그 유인작전에 대해서 대비를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 두 사람은 좀 나름 이제 조심성이 있어가지고 와키사카보다는 그래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유인작전에 걸려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하긴 옛날에 1차 해전 때 원래 유인작전을 많이 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본 수군 사이에서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유인작전에 넘어가지 않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도 역사에 만약은 없는데, 만약에 와키사카가 국희 가토하고 같이 그렇게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서 왔으면은 어쩌면 유인작전에 안 말려들었을지도 몰라요. 설사 와키사카가 유인작전에 말려들었어도 국희와 가토가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 백업을 해가지고 피해를 좀 그래도 줄이고서 왔을 수도 있는 문제였죠. 근데 이게 따로따로 오면서 가장 지금 몸이 달아올라 있는 와키사카가 앞으로 먼저 튀어나오는 바람에 유인작전이 제대로 먹혀들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일본 해군의 주력을 담당하고 있었던 와키사카 함대가 공중 분해되면서 국희 가토 입장에서는 지금 수세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은 다 털어봤자 40여 척밖에 안 나오고 수적으로도 지금 조선 수군에게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유인작전이 안 먹혀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순신은 유인작전이 실패하자 다음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조선 수군을 여러 개의 제대로 나누어서 재파식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이순신은 함대를 여러 조로 나눠서 교대로 안골포로 진입한 후에 함포 사격을 통해 일본 수군 함선들을 격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있는 대로 포탄 다 퍼붓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번주가 들어와서 또 포격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릴레이 방식으로 포격전을 벌이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순신은 끝까지 아주 참 일본군 입장에서는 정말 얄밉게 전술을 짜는 사람이지 무모하게 이렇게 앞으로 달려들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유리한 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자신의 장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적의 장기를 확실하게 죽이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당시 일본 수군의 주력 무기는 조총이었고, 조총은 주로 적선의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한 후에 선상의 병력을 살상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잖아요. 따라서 일본 수군의 조총이 제대로 된 진가를 발휘하려면 조선의 함선들이 아주 좀 가까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 거리는 절대 안 내주는 겁니다. 대도전을 설정해놓고서 그 안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수군이 사거리가 긴 총통을 이용해서 포격전을 감행함으로써 조선 수군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일본 수군의 장점은 계속 이제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술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함지 화력을 이용한 조선 수군의 재파식 공격에 일본 수군들은 계속 갈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 국희와 가토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계속 이런 무모한 전투를 지속해야 되는 것이냐, 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도 앞 바다에 이르러 군사를 돌려 급히 전투를 개시하니 포염이 바다를 뒤덮었고 적선 70여 척을 남김없이 격파하니 피비린내가 바다에 진동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산도 해전 이야기죠. 또 안골포에서 그들의 구원병을 역습하여 패배시키니, 구원병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구원병이라기보다는 원래 같이 왔어야 되는데 따라온 애들이죠. 바로 국희와 가토이고요. 적이 해안으로 올라가 도망을 하였는데 적의 배 40척을 불태웠다. 외진에서 전해진 말에 의하면은 조선의 한산도 전투에서 죽은 외병이 9,000명이라고 하였다. 자, 뭐 진짜로 9,000명인지 어쩐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은 확실합니다. 자, 마침내 이날 전투 동안에 국희와 가토는 고민을 해요. 이미 함선 20여 척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나머지 절반도 지금 다 까먹게 생겼다.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밤이 되자 정비를 위해서 조선의 연합함대가 물러나게 되고 일본 수군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던 한포 사격은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키와 가토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 소강 상태를 틈타 재빨리 앙골포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격침된 군함의 숫자는 뭐 이제 설마다 좀 분분해요. 다 이제 40척이 격침되고 육로를 통해서 도주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 절반 정도가 격침되고 절반 정도가 간신히 살아남아서 도망쳤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앙골포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또다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진짜 남해는 완벽하게 조선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한산도 해전에서의 의의가 어떤 것이냐? 한번 그 의의를 좀 이제 설명한 사료가 하나 있는데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 수군이 앙골포에서 승리를 거뒀죠? 근데 이 앙골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조선 수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 거예요. 앙골포에 있던 애들이 어쨌든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잠깐 정비를 하려고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사이를 틈타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으니까 얘네들도 추격을 할 겸, 그 다음에 또 이제 혹시라도 다른 잔당들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들도 소탕할 겸 어디까지 가냐면은 낙동강 하구까지 진출을 하면서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일본 수군은 개미새끼리 한 마리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참 이제 색적 작업을 하다가 7월 12일 이렇게 한산도에 이어서 앙골포해전에서 완벽하게 일본의 주력 함대를 격파한 조선의 연합함대는 작전을 종료하고 각기 수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이순신의 주도하에 3차 출진에서 조선의 연합함대가 승리함으로써 남해 제해권은 다시 한번 조선 측에 확고히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해전 당시에 적어도 거제도 서쪽의 제해권이 조선 쪽으로 확보가 됐다면은 이제는 거의 부산 앞쪽까지 제해권을 조선이 확보를 했고 플러스 알파 2차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일본의 주력 함대들이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해권 탈환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주력 함대가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면서 그게 더 이상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군이라는 것이 재건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해군 전력이.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보세요. 군함이라는 게 마음먹는다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죠. 군함을 갖다 다시 잃어버린 만큼 뽑아내려면은 이게 세월이 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몇 개월에서 어쩌면 1년 이상 세월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군함 자체는 빨리빨리 만들어낸다고 치죠.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군함을 운영하는 승무원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양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군함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과 숙련도를 필요한데 그 숙련도를 가진 병사들이 싸그리 다 지금 전멸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군함을 뽑아내도 일본 수군은 지금 신참 병사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서양에서의 그 레판토해전하고 상당히 상황이 유사해요. 레판토해전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 함대가 참패를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키프로스로 함락한 것은 유럽에 팔을 잘라낸 거고 레판토해전에서 패배한 것은 겨우 수염을 뽑힌 것에 불과하다. 잘려나간 팔은 다시 회복되지 않지만 잘려나간 수염은 금방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레판토해전 때 잃어버렸던 군함들을 1년 만에 다시 복구를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것 때문에 유럽 세계가 아주 초경하게 빠졌죠. 오스만 제국의 위력이 저 정도구나. 정말 위험쩔어지는 오스만 제국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군함은 그렇게 복구를 했는데 승무원은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의 해군은 동지중해 밖으로 못 넘어가요. 서지중해 쪽으로. 그래서 이때 당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산도 해전에서의 제일 중요한 의의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 해군을 완전히 그냥 공중 분해로 와이를 시켜버렸고 이게 육지하고 달라가지고 용인패전처럼 막 그렇게 패전병들이 다시 결집을 해가지고 뭉치이치해서 활약을 한다. 그게 어려워요. 싸그리 다 군함들이 격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 손실이 너무 크고 또 이제 물자, 병력 손실, 장비 손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남의 제해권을 노리기가 이젠 당분간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혹시 또 모르죠. 1, 2년 세월이 흐르면 다시 또 기회가 생길지.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수륙 병진책을 근본적으로 파탄내는 대성과를 거뒀던 게 한산도 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일본 수군 3대장의 패전 소식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격노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히데요시는 국명심 때문에 섣불리 단독 행동을 한 와키사카에게 크게 질책한 후 당분간 남해안의 요새를 건설하고 수비로 일관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 수군은 더 이상 해상 진출을 시도하지 않고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서 수비로 일관하게 되면서 이제 남해의 제해권은 완벽히 조선군이 장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산도 해전의 성과를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적은 본디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여 서쪽으로 내려올 했는데 이순신이 이 한 번의 싸움으로 드디어 적군의 한쪽 세력을 꺾었기 때문에 평행장이, 여기서 말하는 평행장이 권위시죠. 비록 평양을 점령했으나 형세가 외로워져서 감히 더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연해 지역 일대를 보존함으로써 군량을 보급시키고 조정의 호령이 전달되도록 하여 나라의 중흥을 이룰 수 있었으며 요동의 금주, 복주, 해주, 계주, 천진 등도 소란을 당하지 않아서 명나라 군사가 육로로 나와 구원함으로써 적군을 물리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이순신이 단 한 번의 싸움에서 이긴 공이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그 감회를 서술하고 있죠. 유성룡이 징비록을 통해서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거둔 승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본래 일본군은 수륙 병진책을 기본으로 북진해 왔는데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작전이 근본적으로 파탄나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선은 호남을 비롯해서 충청, 황해, 평안도 등 서해안 일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장기전이 가능해졌다는 점. 또 명의 해안길도 안전해짐에 따라 명이 안심하고 조선에 지원군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 따라서 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순신의 한산도에서 승리한 덕분이었다는 거죠. 유성룡은 이를 두고서 하늘의 도움이라고 칭할 정도로 극적인 사건이었고 징비록의 기술에서 이렇게 후세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이순신의 한산도 해전이 갖고 있는 의의가 어느 것이었는지 어느 정도 된지를 갖다 쭉 설명을 해봤는데요. 근데 누차 설명드렸지만 바다에서 이긴 거 정말 대단하죠. 엄청난 쾌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육군이 일본군을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육지 쪽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호남은 지금 현재 사수한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일본군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금산에서 전주 쪽 방향으로 치고 들어가는 건 현재 실패를 했으니까 그 다음번을 생각한 루트가 어디냐면은 그러면은 현재 일본군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방식은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경상도 일대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과연 조선은 계속해서 반격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